그날 나는 한국인이었다. 미국 시카고에서 50년을 살아온 입자물리학자가 남긴 이 한마디.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강원도 산골짜기 지하 1000m. 그곳에서 한 미국인 과학자는 자신의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 나는 걸 목격했습니다. BBC는 이곳을 동아시아 과학의 새로운 심장이라 보도했고, CNN은 지하 깊숙한 곳에서 피어나는 과학의 기적이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작은 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지하 연구시설을 만들어낸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한 미국인 과학자가 그날 나는 한국인이었다고 고백하게 된 그 순간들 말이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과학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으로 영상 제작에 힘을 넣어주세요. 감동 내국자가 듬뿍 퍼드립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50년을 살아온 입자물리학자로서 중성미자와 암흑물질을 쫓으며 보낸 세월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날이었죠. 지난 봄 어느 날 연구실 사무실 게시판에 붙은 공지문 하나를 보았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프로젝트가 전면 중단되고 전 직원이 해산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의자에 주저앉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동료 한 명이 숨죽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왜 맨날 이 모양이지? 그 말이 제 뇌리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때 우리 미국은 입자물리학의 중심이었는데 어느 순간 일본이, 유럽이, 심지어 한국이 앞서가기 시작한 거였죠. 그때 제 입에서 오만한 질문이 새어나왔습니다. 설마 한국이 우리보다 나을 수 있나? 한국의 과학자 중 이름 아는 사람도 없었고 설비가 있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 실체는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게 한 통의 제안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예미랩 공동실험 참여 요청서였죠. 강원도 정선, 지하 1000m, 뮤온 차단율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문구를 보며 처음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읽을수록 제 안의 오만함은 서서히 녹기 시작했어요. 우리보다 더 정교한 설비가 있다는 문장을 본 순간 저는 모니터를 내려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확인하러 가야 해. 무너진 자존심 확인하고 오자. 단순한 출장일 줄 알았던 한국행이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도 치열한 실험이 되리라는 걸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이게 단순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도 말이죠. 한국에 도착해서 곧장 강원도 정선으로 향했던 그날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서울의 화려함과는 정반대인 산속 마을까지 가는 길, 끝없는 고개를 넘나드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의심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도착한 곳은 정말 믿기 어려운 장소였습니다. 낡은 창고 같은 모습이었죠.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저를 기다리는 건 거대한 건물도 연구단지의 위용도 아니었습니다. 철문 하나, 그것뿐이었어요. 한국연구원 한유진 박사가 겸손하고 조용한 말투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자신감이 가득했던 게 기억납니다. 제가 무심코 물었죠. 이걸로 지하 1000m를 간다고요? 그녀는 잠시 웃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만으로는 안 됩니다. 타보시면 압니다. 철문 안에는 또 하나의 작은 금속문이 있었고 그게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심호흡을 하고 타자마자 기압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박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귀가 먹먹하지 않나요? 압력차가 꽤 큽니다. 엘리베이터는 무려 3분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어쩌면 이 여정 전체보다 더 길게 느껴졌어요. 계기판에는 600m가 찍혀 있었는데 이게 끝인가 싶었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경사로가 이어진 갱도가 나타났습니다. 800m 거리의 내리막을 카트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고 했어요. 유진 박사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걸어서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후회하실 거예요. 갱도는 깜깜했고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도착한 그곳, 지하 1000m의 실험실.
첫 느낌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다는 거였어요. 공기 중에 먼지가 거의 없었고 습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이상할 정도로 쾌적했습니다. 제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자 그녀가 조용히 덧붙여 설명해 주었죠. 우리는 실험을 위해 돌 하나도 직접 고릅니다. 그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자갈 하나의 방사선 수치를 측정하고 페인트 하나에도 중성자 반응을 계산하며 그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말이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그냥 연구소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미국의 연구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뭔가가 이 안에 있었습니다. 의심을 버릴 정도로 집요한 설계, 그리고 그 중심에 선 한국 연구자들.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장비가 없으면 만들었고 사람이 부족하면 밤을 새웠습니다. 제 자존심을 건드린 건 설비가 아니라 그들의 태도였어요. 과학은 숫자로 말하지만 이 공간은 태도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카트를 타고 한참 더 들어간 그 끝에서 마주한 광경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식당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작은 공간이 있었어요. 식판, 플라스틱 의자, 전기포트, 신문지 덮은 된장국, 모든 게 소박했고 예상보다 훨씬 인간적이었습니다. 지하 1000m에서 따뜻한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과학 같았어요. 무거운 장비에 둘러싸인 과학자들의 식사는 놀라울 만큼 평범한 한국의 점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낡은 식판 한쪽에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긴 자갈 몇 개가 놓여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물어봤죠. 이건 뭐예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후한 연구원이 담담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거요? 예전에 쓰던 실험구역 자갈이에요. 철암량이 높아서 전부 걷어냈죠.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 그냥 버리면 되지 않나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기록으로 남겨야죠. 우린 왜 이걸 치웠는지를 남겨야 하니까요. 잠시 후 그가 덧붙인 말은 저를 완전히 멍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자갈 때문에 검출기 값이 흔들렸고 지표면으로부터 중성자가 튀어서 철이 감마선으로 반응하면서 오차가 생겼다는 것이었어요. 1000억 분의 1짜리 입자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이 정도도 체크해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실험의 디테일은 중시했지만 점심 식판 옆에 자갈을 올려두고 반성하는 과학자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순간 그 자갈은 더 이상 자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실패를 기억하는 방식이었고 다시 실수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으며 무엇보다 포기의 흔적을 되새기는 기록이었어요. 한쪽 벽에 붙은 종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잊지 않는다. 실패는 비용이 아니라 기반이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그 문장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머리로만 알던 과학의 언어가 가슴으로 내려온 순간이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조용히 일어나 식판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죠.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나도 변할 수 있겠구나. 식사를 마치고 휴게소를 나서자 안쪽으로 더 깊숙이 파묻힌 공간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누가 봐도 보통 실험실은 아니었어요. 벽마다 단단하게 덮인 페인트, 바닥에 자갈 하나까지 손길이 닿아 있었습니다. 한유진 박사가 문을 열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가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문 너머로는 거대한 원통형 공간이 보였죠. 중앙엔 수조처럼 생긴 탱크가 있었고 천장에선 실처럼 얇은 케이블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고 물어봤어요. 저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박사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초순수 물입니다. 정확히는 60톤. 물로 우주를 막습니다. 그 말에 숨이 멎었습니다.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중성미자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걸 감지하려면 이 물이 먼저 중성자를 흡수해줘야 한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벽을 따라 걸으며 박사는 조심스럽게 안쪽을 보여줬습니다. 납, 플라스틱, 극저온 냉동기. 이 모든 것이 층층이 둘러싸여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방패 같았습니다. 우주에서 오는 침묵의 폭격을 막는 방패라고 했죠.
그리고 드디어 그녀가 손을 가리킨 건 하나의 원통형 장치였습니다. 극저온 냉동기라는 이름이었어요. 그 안엔 실제 검출기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었죠. 온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영하 273.1도까지 내려갑니다. 거의 절대 0도 근처까지 갑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낮은 온도를 강원도 산속 지하 1000m에서 만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이게 한국 기술로 가능한가요? 그녀의 답변은 짧지만 강렬했습니다. 아니요. 사람이 하면 됩니다. 그 짧은 대답에 전율이 일었어요. 장비보다 사람, 기술보다 신념이라는 메시지였죠. 저 원통 안에서 중성미자가 지나가고 그 희미한 신호를 감지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이들은 이 한 평짜리 공간에 모든 걸 걸고 있었습니다. 검출기가 움직이기까지는 5년이 걸리고 조립만 해도 3년은 걸린다고 했어요. 그동안 성과가 없어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이건 시간의 싸움이라면서 말이죠. 그 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미국이라면 이미 접었을 프로젝트였거든요. 예산에 쫓기고 실적에 쫓기고 경쟁에 쫓겨 우린 과학자보다는 연구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선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다릴 줄 알고 버틸 줄 아는 사람들. 극저온에서 멈춘 세상을 다시 움직이게 하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무릎 꿇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을 향해서가 아니라 이 공간을 지키는 사람들 앞에서 말이에요. 실험실을 둘러보던 중 문득 휴대폰을 꺼냈던 그 순간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습관처럼 시계라도 보려 했었는데 화면 상단에 전파 3개가 떠 있는 걸 보고 절로 소리가 나왔었어요. 지하 1000m에서 전파가 잡힌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었습니다. 미국의 지하 연구소들은 대부분 통신 두절 상태였었거든요. 와이파이도 문자도 전화도 불가능했었죠. 제가 놀라서 물어봤었습니다. 인터넷이 되네요? 도대체 어떻게요? 옆에 있던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설명해 주었던 기억이 생생해요. KT에서 내려왔어요. 작업 차량 7대 끌고 6.8km 갱도를 통째로 통신망으로 만들었죠. 그 순간 뒷머리에 소름이 돋았었습니다. 미국이라면 그 비용을 들이느니 연구자들 보고 불편을 참으라고 했을 텐데 이곳은 달랐었던 거예요. 연구원이 계속 설명해 주었던 내용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처음엔 안 해주려고 했지만 여기가 공공연구시설이라서 유저가 있다면 의무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했었어요. KT가 선을 깔고 나면 다른 통신사들은 장비만 설치하면 되는 구조였다고 했습니다. 그게 한국의 통신법제라면서요. 그 말이 머릿속을 때렸었습니다. 공공을 위한 구조적 시스템, 과학자들이 편하게 일하도록 만든 설계였던 거죠. 어쩌면 실험 장비보다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과학이 연구자의 고통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까지 고려한 시스템 위에 있다는 사실이 말이에요. 제가 다시 물어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배달 음식도 시켜 드시나요? 대전에서 시켜도 강원도 정선까지 오긴 하죠. 그는 웃으며 냉장고 옆 종이를 가리켰었습니다. 거기엔 치킨, 탕수육, 김밥 천국, 오늘 마감은 11시. 이렇게 정겨운 낙서들이 붙어 있었던 걸 지금도 기억해요. 그걸 봤던 순간 그 어떤 고가 장비보다 사람을 생각하는 과학이 이곳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확 와닿았었습니다. 여긴 과학자가 사람으로 살아도 되는 곳이었어요. 미국에선 과학자가 늘 외로웠었습니다. 밤을 새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논문 마감에 쫓기면서도 늘 혼자였었죠. 누가 지켜보지도 않았고 지지해주지도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여긴 달랐었습니다. 밥 먹는 자리에도 통신망 설치에도 심지어 실험복의 방사선 수치까지 신경 쓰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문화였던 거라고요.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었습니다. 실험을 위한 방문이 아니라 배우기 위한 체류로 바뀌고 있었던 거죠. 그날따라 들어간 예미랩의 심장부를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암흑물질 실험실, 아모르 구역이었어요. 문을 열자 찬 기운이 훅 하고 얼굴을 때렸던 그 순간 말이죠.
벽면은 모두 연회색의 스틸로 둘러싸여 있었고 중앙엔 거대한 수조 같은 장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초순수 물 60톤이 담긴 그 장치는 어느 각도에서 봐도 검고 깊은 웅덩이처럼 보였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여기 물이 그냥 물은 아니죠? 유진 박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초순수, 이물질 제로입니다. 중성자가 들어오면 바로 감지되죠. 이 깊은 산 속에 저런 물을 채워 넣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는데 말이 안 되는 걸 말없이 해내는 사람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한 박사님이 고무장갑을 끼고 장비를 조정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저를 보며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 수조 안에 들어가는 건 중성미자가 만들어낸 작은 섬광인데 보통은 볼 수 없을 정도로 약한 빛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센서를 300개나 붙였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죠. 그럼 그 미세한 빛을 포착해서 입자를 추적하는 건가요? 어쩌면 인류가 아직 관측하지 못한 암흑의 진실을 보는 일이 될 겁니다.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보이지 않는 걸 보기 위해 물로 눈을 만든다는 발상이었어요. 저는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지하 1000m에 60톤의 물과 플라스틱, 납, 냉기를 모아놓은 거였어요. 그것도 단 0.000000001초의 섬광 하나를 위해서 말이죠. 저 끝 원통에서 한 줄기 선이 내려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극저온 냉동기였습니다. 섭씨 영하 273도 가까이까지 떨어뜨려 모든 열 반응을 정지시키고 온 세상의 잡음을 지워버리는 장치였어요. 이 정도면 거의 우주를 복제한 공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 안은 우주의 소리 없는 부분과 가장 가까운 공간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묘한 전율이 올라왔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이 낡은 광산에서 온 우주의 어둠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에 말이에요. 미국은 기술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긴 기술보다 신념이 먼저였어요. 제가 무심코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결과는 나왔나요? 박사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실험은 성공보다 기다림을 증명하는 일이니까요. 그 말에 왠지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기다림이 성공이라는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어쩌면 지금 이 예미랩의 모든 장치는 포기하지 않기 위한 장치였는지도 모릅니다. 빛조차 닿지 않는 공간에서 한 줄기 반짝임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눈부신 인내심이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죠. 예미랩에서 지낸 지 사흘째 되던 밤이 기억납니다. 밖은 새카맣게 어두웠고 갱도 안쪽은 여전히 실험의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날은 예정에 없던 야간 실험이 있었습니다. 중성자 반응값이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바람에 전체 센서를 다시 정렬해야 했거든요. 박사, 연구원, 대학원생까지 모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그들 사이에 섞여서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망치질 소리, 코드 연결음, 벽에 부딪히는 회로 소리가 리듬처럼 이어졌습니다. 그때 한 연구원이 땀을 닦으며 제게 말했어요. 처음엔 왜 이런 일을 하나 싶었는데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멈추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미국에서 제가 잃어버렸던 과학자의 태도였거든요. 성공, 성과, 실적으로만 평가받는 연구실에서 저는 늘 누군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평가가 아닌 신념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실험실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무릎 꿇고 기계를 고치는 대학원생, 페인트 수치를 재는 박사, 비상식량을 나눠주는 연구보조원.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제가 미국 상황을 말했습니다. 미국은 요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바로 프로젝트를 중단해버려요. 그때 유진 박사가 조용히 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은 포기하는 걸 두려워해요. 우린 늘 늦었고 부족했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늦었기에 더 매달린다. 미국이 잃어버린 감정이었어요. 그날 새벽 실험은 성공도 실패도 아닌 기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누구도 환호하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노트를 정리하고 불을 껐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이 가장 위대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보다 소중한 건 다음날 또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마음이었거든요. 그 밤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이곳엔 진짜 과학자가 있다. 귀국 비행기를 하루 앞둔 날이 기억납니다. 예밀의 휴게소 구석 의자에 앉아 공책을 꺼냈어요.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봤던 실험실 풍경들을 잊지 않기 위해 하나하나 적어내려갔어요. 중성미자보다 희미한 신념, 절대 영도보다 차가운 인내, 지하 1000m보다 깊은 집요함. 그걸 쓰면서 저는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를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너진 자존심을 확인하러 왔었어요. 한국 따위가라는 오만함을 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게 이곳에서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면서 동시에 다시 세워졌어요. 제가 여기서 발견한 것은 한국만의 특별함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새로운 터널을 파느라 수십 년이 걸렸지만 예밀랩은 폐광을 재활용해 몇 년 만에 완성했어요.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을 만들어낸 거죠. 실험실 어디서든 1분 30초 안에 도달할 수 있는 대피소, 40명이 72시간 생존할 수 있는 안전시설, 일본보다 100배나 낮은 자연 방사능 환경.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13개에서 17개의 독립된 실험실을 사다리형으로 배치한 구조도 독특했어요. 효율성과 안전성, 그리고 미래 준비까지 모든 것을 동시에 고려하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귀가 먹먹했지만 더 먹먹했던 건 마음 깊숙한 곳이 울리는 감정이었어요. 식판 옆 자가를 보며 실패를 기록하는 이유를 들었을 때, 영하 273도 속에서 한 줄기 빛을 기다리던 박사를 보았을 때, 배달 치킨 포스트잇을 보고 그들이 사람답게 과학하는 법을 지켜내고 있음을 알았을 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과연 과학자였나? 나는 무엇을 위해 연구했나? 출국 전날 밤, 연구소 앞 언덕에 혼자 섰습니다. 멀리 갱도 입구에 작은 철문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누군가 저 문을 열고 들어가 밤새 실험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저는 비로소 한국인이란 이름의 무게를 이해했습니다. 국적이 아니라 태도, 이름이 아니라 신념, 기술이 아니라 사람으로 말이에요. 예밀랩에서 저는 과학자가 아닌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고백했어요. 그날 나는 한국인이었다. 지금까지 미국의 물리학자 조슈아 밀러가 예밀랩에서 겪은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CNN은 예밀랩을 21세기 과학의 새로운 등대라고 평가했고, 네이처지는 아시아에서 피어나는 물리학의 혁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해외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내국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